자, 청년 문화와 영화. 그 속에는 프랑스 누벨바그, 독일의 뉴 저먼 시네마, 미국의 뉴 아메리칸 시네마가 있습니다. 혹자는 뉴 헐리우드 시네마라고도 부르거든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일 첫 번째로 프랑스 누벨바그, 뉴 저먼 시네마, 뉴 아메리칸 시네마를 배워볼 거고요. 일단 첫 번째, 프랑스 누벨바그란 무엇인가를 얘기해 볼게요. 짧게는 1959년부터 62년까지, 길게는 60년대 전반에 걸쳐 나타난 프랑스 영화의 새로운 경향을 일컫는다. 누벨바그가요. 누가 뉴고요? 누벨바그, 뉴웨이브, 새로운 물결이란 뜻이거든요. 그렇게 외우시면 금방 외우겠죠. 왜 새로운 물결인지는 여러분들 영상에서 이 전 시간에 봤던 영상에도 들어갔다시피 기존의 영화의 틀을 거부하고 새로운 영화의 장을 만들고자 노력한 젊은 감독들이 있었기에 그렇게 지어졌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정의, 프랑스 누벨바그의 정의고요. 59년부터 62년까지 나타났다. 짧게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길게는 60년대 내내 나타났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벨바그가 60년대 전반에 걸쳐서 나타났다고 가정했을 때 그 전에는 프랑스는 어떤 사회였기에 이런 것들이 있었나, 늘 영화의 사조가 탄생하기 전에는 국가에 무슨 일이 있었고 어떤 경향이 있었기에 나타나잖아요. 1940년대 후반에는 미국 영화가 막 유입되면서 그거를 보호하기 위해서, 프랑스 영화를 보호하기 위해서 스크린 쿼터제에 자국 영화를 일정 시간 상영해야 된다는 법을 만들었고요. 스크린 쿼터제에 정부 보조금 제도, 사전 제작비 지원 등을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도와준 일이 많다 보니까 신인 감독들이 대거 장편 영화로 데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문화가 어떻게 바뀌냐면요. 50년대 후반으로 갈수록 이제 우리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전쟁이 끝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이념적이라던가 정치적인 것들, 그런 거에 대해서 멀어지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경향이 커졌어요. 그래서 비정치적인 소비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면 이제 뭐 문화생활이겠죠? 그래서 여가 생활이 주를 차지하게 되면서 젊은 사람들은 영화 잡지를 읽고 예술극장, 실업영화관 등을 다니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었대요. 40년대 이전에 이미 국가 영화 산업을 발달시키기 위해서 많은 영화들을 찍어놨었는데 50년대로 가면서 그것들을 향유하고 즐기는 문화관이 형성이 된 거죠. 그렇게 되면서 누벨바그의 탄생의 기초를 다지게 됩니다. 젊은 사람들이 실험영화나 예술영화를 많이 보는 문화가 생성되어 있었다라고 아시면 되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누벨바그 탄생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알렉산드르 아스트리크라는 사람인데요. 1948년에 아스트리크가 영화 감독들에게 카메라는 작가들의 만년필과 같은 도구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신의 글에서. 그래서 이 글을 읽은 수많은 영국 젊은이들이 영화도 예술이구나 라고 알게 되기 시작해요. 기존에는 이제 상업적인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찍어내는 것들, 혹은 문인들과의 협업을 통해서 시적 리얼리즘 기억나죠? 문학을 다시 영화로 옮기는 작업이 성행했다면 이번에는 영화 감독이 원래 있던 작품을 옮기는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작품을 창작해내는 작가로서 역할을 할 수 있구나, 영화는 예술이구나 라고 알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많이 알게 된 사람들이 비평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그 비평 활동의 중심이 바로 이 까이에디 시네마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프랑스의 시네 21 같은 영화 잡지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뭐 거기에 이제 1951년 앙드레 바쟁이라는 사람이 만든 영화 비평지예요. 그래서 프랑스와 트리포, 우리 아까 트리포가 뒤에 나오겠지만 트리포는 이 잡지에서 독창적인 예술 세계를 구현한 감독, 그러니까 예술영화 감독이겠죠? 예술영화 감독은 작가라고 지칭을 했고요. 영화 제작에 능숙한 감독은 장인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영화 틀을 계속 답습하면서 비슷한 영화를 찍어냈던 사람은 그냥 넌 영화 찍는 법을 잘 아는 장인, 마스터야. 하지만 정말 독창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은 작가야. 작가는 예술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가라고 불리던 감독들에게 많은 지지를 보내고 그 감독들의 영화를 볼 수 있게끔 글을 썼어요. 그래서 까이에드 시네마가 누베바그의 탄생에 또 한 기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작가, 아까 카메라 만년필설이라고 했죠. 카메라 만년필설을 기초로 예술적인 영화를 창작한 사람을 작가라고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작가들이 만든 영화를 잘 만든다라고 하는 주의를 작가주의 영화인데요. 젊은이들, 까이에드 시네마를 보는 젊은이들 사이에 이런 경향이 세진 거예요. 작가주의 영화를 만들어야 된다. 작가주의 영화가 진정한 예술이다. 라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개인의 예술적 통제에 따르는 개인적 영화를 강조하고 영화가 예술이고 감독은 영화를 통제하는 예술가라는 관점이 되게 지배적으로 변해갑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까이에드 시네마에서 열심히 활동하던 트리포라던가 고다르 같은 사람들이 내가 직접 그럼 작가가 되어서 영화를 찍어보겠다라고 해서 시작된 게 프랑스 누벨바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실까요? 여기까지 어려운 점 있었을까요? 없나요? 자, 그래서 그 대표적 작가주의 감독의 대표 3명을 선생님이 데리고 왔는데요. 바로 프랑스와 트리포, 장-릭 고다르, 알랭 르네, 또 기타 등등 감독이 있는데요. 이 세 감독만 알아도 우리 이 세 감독의 영화를 한 번씩만 봐도 누베바그의 꽃을 볼 수 있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실까요? 이해되시나요? 누벨바그의 탄생에 2가지가 기여했어요. 무엇이 있었죠? 그럼 질문을 할게요. 2가지가 기여했습니다. 어떤 사람의 어떤 이론과 어떤 비평지였죠? 그 2개. 무엇이었나요? 트리포였어? 아스트리크가 주장한 카메라 만년필설. 맞죠? 아스트리크의 카메라 만년필설. 그리고 트리포가 열심히 활동한 그 비평지 이름이 뭐죠? 비평지 이름 뭐였어요? 까이에드 시네마. 맞습니다. 이 2가지 카메라 만년필설을 기초로 까이에드 시네마에서 활동하던 젊은 예술가들이 영화를 찍기 시작하면서 만들어진 영화사조가 프랑스 누벨바그다. 새로운 물결, 새로운 경향 이런 뜻의 누벨바그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대표 감독 프랑스와 트리포, 장리 코더르, 알랭 르네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 유럽 영화사를 배우면서 진짜 이름들이 계속 어렵잖아요. 세르게이 예이젠슈타인 그리고 뒤로 독일 사람도 난 독일 사람이랑 막 프랑스 사람 이름 진짜 헷갈리니까 자세히 한번 뒤로 돌아가서 외우는 건 아니고 한 번 더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400번의 구타라던가 유명한 것들은 지금 다른 데서도 볼 수 있으니까 한 번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누베바그 창작 원칙이 있는데요. 누베바그 창작 원칙 선생님이 그냥 읽어드리면서 넘어갈게요. 누베바그 창작 원칙. 그러니까 그 젊은 작가 감독들이 만든 원칙입니다. 작가 감독은 영화의 시나리오 작가이기도 하다. 작가 감독은 사전에 엄격하게 작성된 장면을 이용하지 않으며 많은 부분이 시퀀스의 구상, 대사, 배우의 연기 분야에서 즉흥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작가 감독은 촬영할 때 자연 그대로의 배경에 특권을 주고 스튜디오에서 재구성된 세트 작업을 거부한다. 작가 감독은 몇몇 사람으로 구성된 소규모 팀을 이용한다. 작가 감독은 후시 녹음보다는 촬영 당시 녹음된 직접 음향을 이용한다. 작가 감독은 과중한 추가 조명기구를 사용하지 않으려 노력하기 때문에 촬영 감독과 함께 아주 민감한 영화 필름을 선택한다. 작가 감독은 등장인물의 배역을 연기하기 위해서 비전문 배우를 기용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 배우를 기용하게 되면 자유롭게 배우의 연기를 지도하기 위해서 새로운 배우를 선택한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보시면 기존의 틀을 거부하죠. 기존의 시적 리얼리즘이 도배됐던 프랑스의 영화에서 내가 직접 쓰고 내가 직접 연출하고 스튜디오를 거부하고 밖에서 촬영을 하고 촬영 감독과의 소통을 통해서 컷을 결정하는 그런 형태의 영화 촬영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비전문 배우를 기용하라. 혹은 비전문 배우가 아니라 진짜 연기를 공부한 사람을 기용할 때에는 새로운 얼굴, 새로운 신인 배우를 기용할 수 있도록 해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바로 누베바구의 큰 특징이기도 해요. 여러분이 본 영상에 나왔다시피 밖에서 촬영을 하고, 그리고 자기가 예술작가이기 때문에 자기의 컷을 선택하고 원하면 생략할 수도 있고, 그리고 비전문 배우를 주로 기용했다는 거. 우리도 학교 와서 영화를 찍다 보면 알게 되겠지만 밖에서 촬영하는 이유는 결국 빛 때문이에요. 빛이 없으면 전기로 조명을 쳐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저예산 독립영화 혹은 예술영화들 밖에서 많이 찍는 경우가 있죠. 그것도 낮에. 이해되실까요? 젊은 영화 감독들이 어떻게 지금까지의 영화를 거부하고 새로운 영화 물결을 만들고자 했는지 이해되실까요? 2차 세계대전 뒤에 프랑스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뉴저먼 시네마. 이제 여기는 60년대부터 70년대까지인데요. 뉴저먼 시네마가 탄생하기 전에 독일은요. 할리우드 영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유럽 나라에서도 고질적으로 겪는 문제가 50년대, 60년대 미국 할리우드 영화들이 대거 유입돼요. 그래서 자국 영화 산업에 되게 영향을 끼치고 있었고, 두 번째, 50년대 하면 어느 나라나 똑같은 일이 생깁니다. 바로 텔레비전의 등장이죠. 그래서 텔레비전 수상기가 여기저기 보급되면서 영화 산업이 점점 침체되고 있었어요. 자국의 영화 산업이. 그래서 생겨난 영화 사조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국의 영화 산업은 점점 뒤처지고 텔레비전이 보급되면서 영화를 보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젊은 영화 감독들이 이 선언을 해요. 바로 오버하우젠 선언입니다. 1962년 열린 독일 오버하우젠 영화제에서 지금도 있어요. 뉴저먼 시네마를 이끈 감독들이 자신들의 영화적 비전을 밝힌 선언입니다. 클루게와 라이츠 등 영화감독 26위는 기존의 독일 영화를 가리키는 아버지의 영화, 그러니까 기존의 선배 감독들이 찍었던 영화를 아버지의 영화라고 일컫고 거기에 죽음을 선고합니다. 대표적인 슬로건 아버지의 영화는 죽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국제적 혁신적 영화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그들 세대에 의한 새로운 독일 영화의 탄생을 알린 선언이라고 합니다. 독일 뉴저먼 시네마의 시작이 여기서부터 됐다고 할 수 있어요. 아까 그 배경을 바탕으로 감독들이 그럼 지금 프랑스와 마찬가지로 기존의 영화를 거부하고 우리만의 영화를 만들겠다라고 해서 선언한 게 오버하우젠 선언이고요. 그 오버하우젠의 대표적 슬로건이 아버지의 영화는 죽었다입니다. 이해되실까요? 아주 각 나라별로 젊은 친구들이 아주 발군의 예술운동을 펼쳤죠. 이거는 유럽이나 미국 어디에나 한 번씩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50년대에 한참 6.25 전쟁 막 끝나고 전쟁 중이고 이랬겠네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다들 막 너무 피곤해서 졸고 있는 거 아니죠? 이론이라서. 자, 그럼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뉴저먼 시네마의 특징이라고 하면 아버지 영화는 죽었다. 기존의 영화를 거부했기 때문에 기존 영화 산업의 관습으로부터 자유를 주장했고 상업적 관계들에서 발생하는 외압으로부터의 자유.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투자했으니까 내가 원하는 결말로 가줄래? 이 배우는 쓰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외압이 생기게 된단 말이죠. 상업적인 관계가 생기면 그런 것들을 거부했고요. 특정 이익 집단의 통제로부터의 자유를 요구한 영화 운동이었습니다. 이해되실까요? 네, 그래서 대표 감독으로는요. 빔 벤더스, 베르너 헤어조크, 라이너 베르너 파스빈더 이 세 사람을 꼽을 수 있는데요. 현재까지도 빔 벤더스는 살아있을걸요. 네, 지금 보시면 요분들 거 한 번씩 보시면 이때 이런 영화가 있었구나 라고 하실 거예요. 조금 난해할 수도 있지만 아무튼 기존의 영화 틀을 거부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는 영화 사조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빠르게 흘러가고 있죠. 다음은요. 뉴 아메리칸 시네마예요. 뉴 아메리칸 시네마 선생님이 보여준 영상에서는 뉴 헐리우드 시네마라고 되어 있죠.
같은 얘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1960년대 후반부터 70년대에 이르기까지 기존의 미국적 가치관을 거부하는 성향의 영화라고 하고요. 요 시대의 영화 대표적인 거 두 개 꼽으라면 선생님은 보니 앤 클라이드,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 와 졸업을 예로 들고 싶어요. 선생님 여러분 이번 생은 처음이라 라는 드라마 알아요? 이민기랑 정소민 나온 거. 거기에 보시면 둘이서 계속해서 그 졸업을 오마주해서 드라마에 나오거든요. 버스 타고 가는 장면이라든지 뭐 기타 등등. 그거에서 되게 많은 사람들이 차용해온 유명한 영화, 오마주하고 있는 유명한 영화고요. 그리고 보니 앤 클라이드도 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대담한 표현들이라던가 그냥 아무것도 밑도 끝도 없이 범죄를 저지르는 영화고, 지금 보면 되게 클래식한 패션 이런 것들이 화보에서 되게 많이 오마주 되었던 영화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 영화들이 탄생을 했나 한번 돌아보면요. 이 영화가 탄생하기 전에 미국 사회 상황을 표현을 해보자면요. 여기 보시면 이거 어떤 사진인지 아시는 분들 있을까요? 여기 헬리콥터랑 군인들이 있고 막 수풀을 지나가고 있어요. 태오 완전 잘했어. 베트남 전쟁입니다. 맞습니다. 베트남 전쟁에 미국이 참전을 하게 되었고요. 여기 오른쪽에 계신 이분 연설하시는 분 누굴까요? 연설하시는 분. 이거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인권운동가 마틴 루터 킹입니다. 맞습니다. 맞아요. 마틴 루터 킹이 암살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있으신 분 누굴까요? 컬러로 계신 분 유일하게 조지 아니야. 조로 시작하는 조 아니야. 존 현수가 비슷하게 맞췄어. 존 F 케네디 대통령이죠.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을 당했어요. 그리고 여기 맨 아래 요거 뭘까요? 이거는 뭐 어떠한 문화 경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막 요즘 유행하는 파마 머리도 맞아. 봄에 맞췄다. 히피 이 파마 요즘 유행하는 머리 이렇잖아. 히피 폼할 때 머리. 맞아요. 히피 문화의 그 사진을 대표적으로 표현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지금 베트남 전쟁에 참전하고 마틴 루터 킹이 암살 당했으며 존 F 케네디가 또 암살을 당했고, 그리고 전쟁을 반대하고 사랑과 평화를 외치는 청년들이 히피라는 단어 아래 모여서 이렇게 자유롭게 사는 문화의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왜 그랬냐 생각해보면 어떤 한 나라를 정신적으로 지배하던 사람들이 차례로 암살당하고, 그리고 전쟁이라는 거에 무자비에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걸 보면서 미국 사람들이 느꼈을 충격이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모든 것을 평화, 이너피스를 이야기하는 히피로 젊은이들이 많이 빠져나왔고요. 그래서 오로지 평화와 사랑 그리고 자기만의 행복을 찾다 보니까 마약도 되게 많이 했다고 해요. 그랬대요. 그래서 요거 히피 문화 보시려면 이안 감독의 테이큰 우든스탁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선생님도 네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뉴 아메리칸 시네마가 시작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국 사람들의 어떤 심정인지 어떤 사회 경향이었는지 60년대, 70년대 미국 하면 사사삭 떠올릴 수 있는 이 네 가지 사건들 기억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분노와 절망을 느끼고 있었던 시기였다. 혹은 무기력해졌기도 했겠죠. 그래서 60년대 할리우드를 또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아까는 미국 사회였고요. 이제 들어와서 미국 60년대 할리우드가 어땠냐 하면 영화 관객 수가 굉장히 감소했고요. 왜 그랬을까? 우리 50년대에 어떤 일이 있었죠? 50년대면 이걸 꼭 기억하려고 했어요. 50년대 무슨 일이 있어서 영화들을 안 보러 갔죠? 맞습니다. 태우 정답. 테레비 너무 귀엽다. 텔레비전에 생기는 바람에 미국 영화 관객들이 많이 감소했죠. 그리고 스튜디오에 너무 많은 인력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너무 쓸데없이 돈만 축내는 인력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스튜디오 인력을 줄여야 된다,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라는 필요성이 굉장히 대두되던 시기였었고요. 대중매체의 흐름이 영화가 아니라 다른 쪽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보시면 영화 관객 수의 감소는 TV에 의해서 일어났겠죠. 그리고 스튜디오는 스튜디오 필요성. 자, 말이 잠깐 꼬였어요. 미안해요. 대중매체의 변화는 여러분 이거 뭔지 알아요? 요거 뭔지 알아요? DVD? 어떡해, 우리 세대 차이 난다. 맞아요. 비디오 방이에요. 비디오, 여러분들은 태어나서 본 적 없죠? 여러분들 DVD 세대나 아니면 스트리밍으로 많이 봤죠? 컴퓨터로. 그죠? 이게, 봤어요? 본 적 있어요? 오, 대단한데? 비디오도 봤어요? 다행이다. 그래서 홈비디오가 되게 유행하는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TV뿐만 아니라 비디오를 넣고 집에서 영화를 빌려볼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극장으로 가지 않아요. 그리고 또 그 영화관에 잘 안 가는 이유가 이렇게 멀티플렉스라고 해서 지금으로 가면 왜 우리 저기 잠실의 월드타워나 스타피드에 가면 놀고 먹고 입고 쉬고 하는 게 모두가 있잖아요. 그럼 멀티플렉스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굳이 문화생활을 하러 극장에 갈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혹은 하나의 극장에서 하나만 상영하고 하나의 스튜디오에서 하나의 극장만 하는 그런 데 갈 필요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대중매체가 변화하면서 영화 관객 수가 감소하고 미국 영화 산업이 조금 주춤했었던 거죠. 이해되실까요? 그런 상태에서 젊은이들이 기존 세대들이 일으킨 뭐 전쟁이라든지 기타 등등의 사건을 보면서 점점 그거에 대항하고자 하는 경향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어머나. 자,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영화들이 있는데요. 그거 보시면 아까 말했다시피 교과서 지금 갖고 있는 친구들 있나요? 교과서 갖고 있는 친구들. 교과서 139페이지를 보면요. 뉴할리 교과서 선생님 여러분 교과서 없어요. 여러분한테 없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보실게요. 선생님이 말해드릴게요.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여러분들이 보신 그 영상에서 보면 말했다시피 그 졸업을 예로 들었죠. 그래서 대학원 갈 생각을 있는 거니? 대학 4년 동안 뭐를 배웠니? 라고 기성세대들이 자기가 이제 나라를 이렇게 세웠다 이거죠. 기성세대들이 너네 왜 이렇게 무기력해? 뭐 이렇게 자유만 즐기고 행복만 찾고 있어? 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압박을 하니까 그거를 거부하는 신세대들 해야 되나? 현재는 청년들이 생김으로써 그거를 영화에 담는 사조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졸업 같은 데 보면은요. 기성세대와 그리고 청년과의 갈등이 무기력한 잠수부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아서펜의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 같은 거 보면 딱히 이유 없이 사람 죽이고 돈 털고 하다가 결국 기성세대에게 총을 맞아 죽고 이지라이더 영상에서도 보셨죠? 기성세대 아저씨가 길 가다 갑자기 열심히 자기가 그냥 오토바이 타고 왔는데 타다면서 죽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성세대와의 갈등을 주로 다룬 영화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선생님 이게 근데 아마 보니 앤 클라이드도 그렇고 졸업도 그렇고 처음으로일 거예요. 부모님과 함께 보시면 굉장히 나는 쑥스러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되게 오마주가 많이 되고 있는 영화들이니까 언젠가 한 번쯤은 나이가 되면 봐주십시오. 자, 여기까지 궁금한 점 있을까요? 궁금한 점. 이렇게 아까 프랑스 영화 선생님이 이 세 영화 사조를 함께 묶은 이유를 여러분들이 이제 깨달았겠지만 대부분 젊은 감독들, 젊은 청년들의 문화가 영화 사조에 영향을 끼친 사례라고 볼 수 있고요. 비슷한 시기에 TV가 발명되고 나서 영화 산업이 걷게 침체될 때 혹은 자국 영화 산업이 보호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런 거를 어떻게든 일으켜 세우고자 노력한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질문이 없으니까 일단 녹화는 중지하도록 할게요.